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또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학제 개편안이 튀어나오면서 교육 현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 노동, 또 고령화까지 우리 사회 사회적 고민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라 더욱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 방침 전해드리고 반대 집회에 참석한 단체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도 어수선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연이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경수 기자가 취재한 내용 추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 직접 출연해서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국회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극심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도 한창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당내 의견을 듣고 있죠? 네, 배현진, 조수진 그리고 윤영석 최고위원이 잇따라 사퇴 의사를 전한 데 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대표 직무대행직에서 사퇴할 거라며 비대위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비대위를 둘러싼 당내 혼란이 커지자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초재선 그리고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서 오후 3시쯤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를 논의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이 혼란을 극복할 현실적인 방법은 비대위 체제 전환이라는 다수의 의견을 들었다며 의원들의 용단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조금 전 의원총회가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왔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 아직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고위가 조만간 이들을 중심으로 비대위 전환 의결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원총회는 끝난 모양이네요. 자, 의원총회 끝나고 어떤 의견들이 모였는지도 속보가 들어오면 혹시라도 현장에서 브리핑이 있으면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대위 전환의 속도를 내는 모습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 측근들 중심으로는 연일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김용태 최고위원 오늘 CBS 라디오에서 비대위로 전환할 명분이 없다면서 당이 코미디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 센터냐며 이른바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한 쓴소리를 했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대표 직무대행직만 내려놓는다는 건 규정상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원내대표직에서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대표 직무대행직만 그만둔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미경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비대위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당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을 다니고 있는 이준석 대표 오늘 SNS에 거듭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면서 장외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어떤 명분이 없다는 비판,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선거 승리 뒤에도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국민의힘 결국 비대위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규정상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만이 임명할 수 있는 데다가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한다고 해서 최고위가 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비대위 의결권이 있는 당 전국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도 비대위로 전환할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향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이 될지 쇄신을 위한 혁신형이 될지 이견이 존재하고요. 향후 조기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한꺼번에 비판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집권당의 사정으로 민생 위기 대책 마련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여당 내부가 복잡하고 민생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국정 대전환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문책하고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경국 기자가 국회에서 설명하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끝난 의원총회 관련 속보인데 국민의힘 극소수를 제외하고 비상 상황이라는데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 비대위 전환으로의 어떤 체제가 가능하다는데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네요. 네, 지금 의총이 끝나고 나서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밝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 전국위에서 당헌 당규 해석 그리고 비대위원장 선출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네. 현장 연결해서 양금희 원내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따로 안 하시고요. 저희 대변인을 통해서 오늘 의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총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89명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논한 내용은 당헌 당규 96조에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인하여 당이 비상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의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소수라고 하셨는데 몇 명 정도죠? 한 명이요. 한 명이요? 네. 그러면서 비대위 체제인 거예요? 아닙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한 것이고 의원총회는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총의를 모은 것일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상임정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상임정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헌 당규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추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총에서는 비대위로 전환되는 거에 공감대를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금 96조에 따르면 비상 상황일 때에 저희가 대책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인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가에 대한 내용을 의중을 모은 겁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박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에 대한 결정 권한은 의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총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되지는 모든 의결은 상임정국위원회하고요. 전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로 가는데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당원 96조에 의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유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거리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대표는 거리된 상태가 아니고 사고인 상태죠. 거기에다가 지금 최고위원들께서 지금 사퇴 의사를 계속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몇 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고인 상황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합하면은 이건 비상 상황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모두 총의를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 구성이 그 최고위 의견 사안이 아니라 전국위에서도 의결하기 가능한가요?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최고위에서는 그 상임 전국위하고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네, 또 답게 없으면 이상입니다. 네. 예. 네, 비상대책위원회의 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내부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라는 어떤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핵심적인 논쟁은 바로 비대위에 대한 전환의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의결권이 당원 당규상 상임 전국위에 있기 때문에 상임 전국위 그리고 전국위를 거쳐서 비대위원장 임명도 그렇고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 의총에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가능 그 여부를 논의한 것이라고 원내대변인 2명이 설명했는데 조금 더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8.9%, 부정평가는 68.5%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1%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조사기간 일간 지표를 보면 지난달 26일 긍정평가가 38.3%, 29일에는 28.7%로 긍정평가가 20%대로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KSO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아마 지지율 하락에 대한 고민도 깊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여름 휴가 동안 휴양지는 가지 않는 대신에 서울에 머물며 전국 구상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흘가량 지방 일정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향후 전국 구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정 지지도가 앞서 보신 대로 20%대로 추락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쇄신 요구가 동시에 나오는 만큼 편안히 휴가를 보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쇄신 방향 등과 관련해 여러 인사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중에 민생 현장을 깜짝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 휴가철 치안, 추석 물가 우려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중대본에 특별 대응단을 만들어 매일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휴가철 치안 걱정이 없도록 관련 당국이 잘 챙기고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대비를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낱마처럼 얽힌 시국 현안을 풀 해법을 포함해 전국 구상에 몰두하겠다며 휴가를 미룬 윤 대통령. 최근 지지도가 20%까지 내려앉자 마음 편히 휴가 즐길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일 텐데요. 애초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무르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휴양지 일정을 취소한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휴가도 편치만은 않았는데요. 대통령들의 휴가지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경남 거제 저도입니다. 턱 모양이 누워있는 돼지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요. 특히 저도에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있습니다. 바다 위의 청와대라는 뜻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들의 휴양 공간으로 쓰였죠. 저도는 줄곧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으로 금단의 섬이었지만 지난 2019년 민간에 47년 만에 개방됐으니까요. 대통령들의 휴가지로 이번 휴가 일정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많이 찾는 휴가지, 청해대도 있지만 청남대도 있습니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으로 충북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들이 청남대에서 휴가를 즐기며 전국 구상을 마치고 새로운 전국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청남대 구상이라는 정치 용어가 유행했을 정도입니다.
대청호를 감싸고 있는 산책로가 유명한데요. 2003년부터 민간에 개방돼 이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휴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화진포도 대통령 휴가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곳인데요. 한국전쟁 이전의 김일성 별장, 5대 부통령 이기붕의 별장도 인근에 있다 보니 당대 정치인들이 앞다퉈 별장을 지을 만큼 빼어난 주변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알려졌죠. 전국이 지금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대통령들은 주로 군 휴양지나 관저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독 휴가복이 없던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저나 휴가지에서 독서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두 대통령은 휴가 때마다 추천 도사를 소개했는데 국정 철학과 정치적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면서 독서 정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첫 휴가만큼은 휴가복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이번 휴가는 휴양지 대신 사저에 머물면서 향후 전국 구상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쇄신 요구가 동시에 분출하고 고물가와 코로나19 재유행하는 시기, 닷새간의 숨고르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뒤 학부모와 교원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내놓았다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혜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취학 연령을 내리는 방안 놓고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죠? 네, 학부모 교사단체 등이 모인 만 5살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육계 내부 논의도 없이 나온 개편안이 황당하기만 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년 뒤 산업인력 충원을 위해서 2022년 어느 날 하루 만에 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 학제가 개편된다는 기가 막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현행 만 6살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나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입학 연령 하향이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 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이 필요한 만 5살 아동을 20년 뒤 산업 인력을 충원한다는 이유로 책상에 앉힌다는 건 어떤 교육이 적절한지에 대한 숙고가 없는 결정이란 겁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일찍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교육 불평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학제 개편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장관 보고에 이어 대통령이 조속한 시행을 지시하기까지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국 사립유치원 연합회 등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연구과정 없이 졸속으로 발표했다면서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 밀실정책의 표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맘카페 등에서도 영유아 조기 교육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던가 또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 시간이 길지 않아 결국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유치원은 의무 교육이 아닌 만큼 어린 시절 주어지는 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실행에 앞서 방법과 절차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속도 조절, 이를테면 해명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안이 일찍부터 아이들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사회 양극화를 출발점부터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향후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 공론화 과정을 걸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도 오늘 오후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 수렴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책임 교육제 하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폭넓게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의견 수용 과정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었고요. 또 앞서 박 부총리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입학 연령을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계획은 2025년부터 4년 동안 3개월씩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것이었는데요.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부총리는 또 미국처럼 초등학교 안에 유치부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과 또 13년 과정으로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 5살이 학교에 갈 경우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학제 개편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첫 직장 시작 나이 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강하게 부정했는데요. 아이들이 조기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혜린 기자가 전해준 대로 현장에선 황당하다, 기가 막히다, 졸속 행정에 대해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좀 차분하게 반대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또 반대 집회에 참석한 단체 중 한 곳인데요. 최연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기획지원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최연주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 취재 기자가 취재해온 화면 봤는데 지금은 그 집회나 기자회견이 끝난 건가요? 아직 집회가 좀 교사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또 인터뷰 때문에 집회 기자회견 마치고 좀 사무실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현장에 지금 화면도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목소리 그리고 어떤 단체가 좀 참여한 건지 같이 소개해 주시죠. 저희 오늘 우선은 이제 교사, 교수, 학계, 네. 그리고 학부모, 시민단체 정말 이 유아교육과 관련된 곳이라면 모든 분들이 좀 42개 단체가 한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발달권이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보니 정말 네. 주말 사이에도 한마음 뜻으로 모여서 이렇게 빠르게 좀 오늘 기자회견 집회가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낸 목소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혀 정책 절차상 맞지 않는다. 우선은 이런 특별히 교육 정책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 학계의 목소리, 그리고 학부모,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의견 수렴의 절차가 없었고 정말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업무 보고 그 자리에서 단독으로 진행이 된 내용이다. 정책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이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대학 서열화, 또 그에 맞춰 고교체제, 또 노동시장까지 굉장히 이런 교육적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촘촘하게 엮여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학 연령을 1살 낮추는 것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이런 정책은 전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저희가 목소리를 모았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유아의 삶 그리고 영유아의 발달을 무시한 정책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목소리를 모아서 이번 만 5세 초등 취약을 저지하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 오늘 대담은 그 기획지원실장 최 실장님이 연결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방침이나 정책은 저희가 화면 아래로 나갈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실장님 의견과 한번 맞물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측면, 아까 발달적인 측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고민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선 돌봄의 문제가 될 것이고 아이들 입장에선 또 발달의 문제가 있는 건데 좀 쉽게 질문 드리면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이 학교에 가는 거거든요. 자, 먼저 아이 입장에서 7살이 학교를 간다는 측면은 어떤 건가요? 우선은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나이 8살에 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배변과 관련해서 혼자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지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우리 교사분들의
돌봄과 교육, 보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초등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환경에서 아이가 사회적으로 또 생활 습관 면으로 적응할 수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 지금 8세도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한 살 더 앞으로 온다면 그거는 뭐 초등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현장, 보육 현장 모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군다나 아이들 뭐 뇌발달 측면에서도 본다면 초등교육 과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문해교육이나 연산 이런 것들이 뇌발달적으로도 우리나라 나이로 8세, 9세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나이 7세로 온다면 아이들 인지나 정서 이런 발달 단계에 있어서도 전혀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육부가 또 내세운 논리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 아이들 성장 속도가 빨라지지 않느냐라는 논리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도 저희 기자회견에서 교수님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네. 그런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없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당연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조기 교육이나 다양한 미디어 환경으로 자극을 좀 받아서 억지로 좀 인지적인 발달을 끌어내기는 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억지로 그것들을 발달시키고 끌어낸 것이지 네.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네. 이제는 정말 아이들이 놀이 중심으로 놀이를 통해 발달에 적합하게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에서도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된 것인데 네. 지금 이러한 현장의 상황들도 무시하고 지금 아이들의 정서 사회적 발달 단계는 전혀 고려가 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실장님도 자녀가 있을 것 같은데 실례지만 자녀가 있으신지 혹시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앵커님 소리가 안 들려서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해 주실 지금 수 말씀을 있을까요? 들어보면 실장님도 자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자녀가 있으신지 또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만 4세, 우리나라로 6살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고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이번 정책과 관련 좀 남다르게 좀 듣고 계시겠네요. 네. 만 4세 자녀를 키우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 1년 뒤에 이제 만 5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단체에 어떤 소속된 직함이 아니라 엄마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단은 아이랑도 제가 네. 이제 주말에 또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준비하다 보니 아이에게도 엄마가 이런 이슈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양해를 구했는데 네. 저희 아이에게 당장 너가 내년에 유치원이 아니라 학교에 가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유치원에서 1년 더 재밌게 놀고 싶고 엄마 7살이 학교에 가는 게 말이 돼? 라는 네. 이야기를 저에게 먼저 하면서 일을 굉장히 지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고 또 제 입장에서는 아이가 만 5세에 학교를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네. 이미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서 저녁 시간까지 안정적으로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아니라 초등에 가서 당장 돌봄 교실에 대한 또 경쟁이 시작되어야 되고 돌봄 교실이 제가 만약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학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런 시터를 구해야 된다든지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학부모 입장에서도 아이가 좀 더 안정적인 돌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1년이 연장되기를 바라지 그렇게 급하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빠르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돌봄이나 이런 환경들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아이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제가 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냐면 7세 1학년의 돌봄과 8세 1학년의 돌봄은 학부모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한번 드려봤고 다시 정책 얘기로 돌아와서 자 교육부는 그래서 2025년부터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4년간 좀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계획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봤을 때 네. 15개월 단위로 입학 연령을 이제 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미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한 해 태어난 아이들 중에 1월생과 12월생 이미 그 12개월의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12월의 발달 격차는 영유아 단계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월에 태어난 아이들과 11월에 태어난 아이들의 격차가 커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입학을 유예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상황인데 이것을 오히려 15개월 단위로 늘려서
이렇게 큰 차이를 둬서 입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아이들 한 교실에 있는 아이들 안에서도 굉장히 큰 발달 격차가 있는 것이어서 네.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또 특히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이만큼 발달이 빠른 아이와 함께 수업을 해야 되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한 또 좌절감, 또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불안,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19년 2월생인 아이가, 그러니까 2018년생인 어린이집 이를테면 형님들과 같이 동급생이 되는 것을 아마 지금 그렇죠. 설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발이 거세고 혼란이 있다 보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그러면 이 방안은 어떠느냐 하면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1개월씩 12년에 걸쳐서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안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는 입학 연령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교육 격차 해소를 원하신다면 지금의 공고한 대학 서열화 체제를 먼저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동등한 출발선을 원하신다면 지금 유아 교육과 유아 보육에 더 많은 지원, 또 질 높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저희는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언급돼 왔던 정책인데 그때 무산됐던 이유를 한번 상기해 본다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역대 죄송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왜 무산됐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요. 예. 그때도 이렇게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발달에 맞지 않고 오히려 저희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취약을 유예하는 아동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아이들의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학계의 지적,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미 이 정책은 학부모나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책입니다. 네. 네,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릴게요. 한 시간을 많이 못 드릴 텐데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다시 사회적 합의 도출하겠다는 입장 밝히면서 공청회도 열겠다, 여론 수렴 과정 거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목소리 낼 계획이신지 끝으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자꾸 끊겨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 네, 한 번만 다시. 저희가 화상 중계라서 자,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어떤 의견 내놓으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는 취약 연령 만 5세로 하향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지하고 반대할 입장이고요.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놀아도 된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놀아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이 우선이고, 그것을 위해서 유아 교육과 유아 보육에 질 높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해 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만 5세 취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는 반대하고 저지를 해갈 입장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단체 이름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인데 여러 가지 반응 중에 태어나자마자 조기 교육해야겠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최현주 기획지원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휴일 영향으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여전하고 위중증 환자는 2달 반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4,689명입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2만 8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천 명 넘게 늘어 1.25배이고 2주 전보다는 18,000여 명 증가한 1.7배로 일주일에 2배씩 느는 더블링까지는 아니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44,253명, 해외 유입이 436명으로 해외 유입은 9일째 3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증가한 287명으로 지난 5월 18일 이후 7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배 가까이, 2주 전보다는 3.5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5,068명, 치명률은 0.13%를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던 재택치료 모니터링은 중단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재택치료하는 60살 이상 고령 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 전화로 진행하던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나누던 구분을 없애고 누구나 증상이 있으면 대면 진료를 받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 모니터링이 없어지면서 고위험군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집중관리군은 2만 1000여 명으로 전체 재택치료 환자의 4.5%에 달하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 검사와 처방, 진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8,816개로 늘렸고 재택치료자를 위한 24시간 의료상담센터는 계속 운영 중이라며 증상이 나빠지면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도 시작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사전 예약에 의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50대의 4차 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대비 6.1%, 예약률은 13.9%로 아직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한때 1리터에 2,100원대까지 올라갔던 휘발유 값이 4개월 만에 1,8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유값은 러시아산에 대한 수출 제한 영향을 받아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휘발유 값이 1,800원대로 내려갔더라고요. 네,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석유공사 유가 정보를 보면 오늘 오후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42원, 경유는 1,977.79원입니다. 이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이전인 6월 30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약 252원, 경유는 190원 낮아진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경유값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로 유럽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이 일부 제한되면서 내림폭이 작았습니다. 국제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에서도 당분간 휘발유 가격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은 유류세 추가 인하와 국제 석유 제품 가격 하락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정유사 주유소 시장 점검단을 꾸려 지금까지 10차례 현장 점검에 나섰고 유가 1일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거래소 자료를 보면 7월 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82,333메가와트로 나타났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유 전력을 보여주는 공급 예비율도 떨어졌는데 정부는 다음 주 전력 수요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네, 무역 수지가 넉 달째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4개월 연속 적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9.4% 증가하며 60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7월 수출로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수입액이 653억 7천만 달러로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46억 7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 4월 이후 넉 달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적자는 1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4개월 연속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6월에서 9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하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7월 에너지 수입액이 역대 가장 높은 185억 불을 기록하며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87억 9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도 수출 감소에 따라 5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석 달 연속 적자인데 정부는 아직 한중간 교역이 구조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긴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6월 이후 수출이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무역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는 등 현 상황이 엄중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만큼 중소기업의 실질 임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구인난도 심해지고 있는데 여름 휴가가 끝나고 노동계의 본격적인 투쟁까지 겹치면 임금 인상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도 기름 채우기도 겁나는 매일. 월급도 평균 5.1%, 17만 4천 원이 올랐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빛이 발했습니다. 물가는 약자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8.1%, 상용직은 5.3% 오르면서 물가 인상에도 버텨냈지만 중소기업 임금은 4.1%, 임시일용직은 2.7% 오르는 데 그치면서 실질 임금이 각각 1.3%, 2.7%씩 감소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미 하반기 투쟁 목표로 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실질 임금 회복을 내걸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 이 불평등 세상이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구인난마저 4년여 만에 가장 심각해서 인재 경쟁이 치열한 곳부터 시작해 도미노식 임금 상승이 생기고 늘어난 인건비가 다시 물가를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 노사 모두 고통 분담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물가를 잡지 않은 이상 누가 이거는 생계 문제고 삶의 전체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정부는 기업 부담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급격한 임금 인상에 부정적이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꺼내든 유류세와 관세 인하 효과마저 미진한 가운데 러시아의 연료 통제 등으로 겨울이 다가올수록 물가가 더욱 요동칠 가능성도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주말 사이에 지도부 줄 사퇴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혼돈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는데 비대위 체제 동의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에 취재하고 있는 김경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김경수 기자, 의원총회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좀 짧게 하고 끝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후 3시에 의원총회가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이 됐고 아무래도 비대위 전환 문제를 두고 굉장히 난상 토론이 벌어질 거다. 이래서 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의외로 5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총 결과를 곧바로 원내 대변인들이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당이 현재 비상 상황이라는 데에 대해서 의원 중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동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 오늘 의원총회에 89명 의원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1명만 다른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는 다 동의를 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비대위 전환 문제를 두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고 이견이 많았는데 비대위 체제에 동의하는 쪽으로 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총 시작하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고 오시죠. 네. 특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난 주말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졌습니다. 의결권을 갖고 있는 최고위 구성원 5명 중 5명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당 대표는 사고 상태입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총의와 용단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당이 비상 상황이라서 비대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도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원들의 동의도 받았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총 전에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초선, 재선 또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또 의견도 모았는데 이때도 역시 이 혼란을 극복할 현실적 방법이 비대위로 체제를 바꾸는 거다 이런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의총 끝나고 속보전할 때 상임 전국위에서 당원 당규를 해석하고 비대위원장 선출을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기구인지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국위원회랑 상임 전국위원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이제 당무를 의결하기 위한 당내 기구 중에 하나고요. 상임 전국위는 백인
안쪽으로 위원이 정해지고 전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1,000명 네. 안쪽으로 위원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뭐 당직자, 국회의원, 지역구를 책임지는 뭐 당협위원장 등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최고위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해서 특히 이렇게 뭐 비대위 체제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고위가 전국위로 안건을 올리면 전국에서 최종 예. 의결을 하게 되고요. 비대위원장도 전국위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라든지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앞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네. 당원 당규 지금 해석을 놓고 이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당원 당규를 보면 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당원 당규에서 유권 해석 최종 권한이 상임 전국위에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임 전국위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말 사이에 그야말로 국민의힘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도부 줄사퇴 의사, 뭐 배현진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조수진 의원까지 해서 계속 줄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배현진 의원부터 해서 조수진 의원, 윤영석 의원까지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를 했고요. 특히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선배들이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그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삼축의 동반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 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간직하되 실질적인 이 선으로 모두 물러나 주십시오. 네, 그 일요일에 있었던 이제 사퇴 기자회견인데 네. 이 같은 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그러니까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원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에 처음엔 거부감을 표했다가 그다음에는 비대위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가 일요일에 이제 직무대행을 내려놓고 조속히 비대위로 갈 수 있게까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대위 전환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렇게 주말 사이에 권성동 이 대표의 입장이 바뀐 걸 두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윤심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에 윤심이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집권당 내부 사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집권당의 모든 상황은 결국 대통령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후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것이냐? 네. 자, 김경수 기자. 일단 비대위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놓고 당내 의견이 있었는데 의총에선 일단 비상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이룬 모습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당원 당규 얘기가 될 텐데 비대위로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요? 네, 그 당원 당규에 보면 그 비상대책위를 꾸릴 수 있는 요건이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당대표가 권위, 그러니까 복귀할 가능성이 없이 사퇴를 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그리고 이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지금 당대표 권위는 아니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사고 상태지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조건은 해당이 되지가 않고 그러면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이 되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고위 기능 상실을 두고도 최고위원 전부가 사퇴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의결 정족수를 구성할 수가 없는 과반 위원이 사퇴를 하는 경우가 여기 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해당하느냐 이런 걸 두고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앞서 3명이 사퇴를 했지만 나머지 또 2분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고위 기능 상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굉장히 이견이 있었고 해석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오늘 의총에서는 꼭 이 두 가지 상황이 아니라 당대표 권위에 오는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뿐만 아니라
저기 뒤에 보시면 기능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서 네. 현재 뭐 여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대내외적으로 위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당의 혼란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의 위기 상황이 맞다 이런 데에 이제 의총을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어떤 당원 당규 해석할 때 꼭 저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뭐 최고위 기능 상실에 대한 부분도 유권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비상 상황인 거에 대해서는 의총이 모두 공감대를 이루긴 했는데 지금 이런 유권 해석을 두고 교통 정리를 하려면 결국 이 교통 정리라는 주체가 필요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또 상임 전국이 어떤 해석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의총에서 이렇게 어쨌든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유권 해석을 상임 전국위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서 지금 전국위원장이 서병수 의원이거든요. 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 비대위를 갈 명분과 당원 당규상의 근거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 최고위원 사퇴로 인해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한다 이 부분도 당원 당규에 보면 30일 안에 전국위를 열어서 최고위원을 다시 뽑으면 되는데 이걸 최고위 기능 상실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의총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이미 결론을 냈는데 이걸 뒤집을 만한 상황 변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의총에서는 의원들이 등 비상 상황을 이렇게 집중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지금 서병수 의원, 그러니까 전국위원장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추가로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서서는 이런 지금 문제를 두고 굉장히 이견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의총 전에 서병수 전국위원장의 입장이었던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당장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비대위 추진 움직임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김 기자가 언급했던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네, 당장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비대위 추진 움직임에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대위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게 이준석 죽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원래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끝나면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점쳐졌었는데 비대위를 꾸려버리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길이 막히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일단 오늘은 이렇게 고민 많을 때는 뭐 당원 가입을 하면 된다라는 글을 올렸고 어제는 이렇게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좀 탐욕적인 캐릭터인 골룸과 나즈구를 언급을 하면서 그 저자들이 당권 탐욕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좀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 그 이준석계로 불과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비대위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최고위 기능을 상실시키려고 순번을 정해놓고 마치 한 사람씩 지금 사퇴를 하고 이준석 대표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게 다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도 이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건데 원내대표는 유지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놓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대통령 사고 상황에 국무총리가 저는 국무총리직은 유지하고 직무대행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본인께서 직무대행을 버거워하시는 것 같으니 저는 이제는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비대위 전환이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비대위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이제 앞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 결정을 좀 무효화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셈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또 법원이 이준석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그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대위로 갈 근거 그리고 또 정치적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권성동 대표가 일요일에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직무대행 체제로 갔던 그 근거가 됐던 당원 당규를 보면 그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득표를 많이 한 사람 순으로 이렇게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는데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했던 만큼 직무대행을 내려놓으려면 원내대표도 사퇴해라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올해 4월에 이제 취임을 했거든요. 아직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되면 불명예 중도 사퇴를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그 점을 저격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뭐 여당 내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이 지금 여권의 수습 능력이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네. 국민들이 볼 때 되게 황당한 주장이죠. 오히려 제 주변에서는 우상호가 여당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복타령할 때냐. 김기현 의원도 아마 자기 차기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하다 보니 개인적인 어떤 발언들을 하시지만 각자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들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야 권력다툼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좀 계속 제공하고 계시지 않나. 네, 저 발언이 나온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 나온 배경은 원래 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그 이재명 의원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최근에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그리고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되어서 그런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을 자꾸 여권에서 엮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이제 그 발언을 비판하면서 야당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의원 측 상대당이 잘못해주니까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조금 전에 저 들어보신 발언은 오히려 우리가 여당복이 있다. 그리고 여당이 지금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돌려준 셈이 됐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당내 상황이 복잡한데 한가하게 휴가나 가고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은 그 미국의 이제 딸인 안설희 박사를 만나러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뭐 도피성 휴가가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예정이 됐던 거고 국내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 중이다라면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도 국회복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당복, 여당복 떠나서. 자,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 잠깐 정리해 보면 의총까지 마무리된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게 될지 짧게 한번 전망해 본다면요. 네, 지금 일단 어쨌든 그 당 안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이견이 완전히 사그라졌을지 그리고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또 법정 대응 문제라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또 이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대위를 만약에 가게 되더라도 중요한 게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그리고 비대위 시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 그리고 비대위의 성격을 다음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당을 바꿔보기 위한 혁신형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차기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 역시 좀 당내 분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말에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컷오프 통과한 3명 주말 동안 바쁘게 움직였지만 국민의힘 내용 때문에 다소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뉴스가 여당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이렇게 세 사람인데 이재명 의원 오늘 오전에 국방위원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자기 그 상임위원회 첫 데뷔전을 치른 건데 인사말에서 이제 국방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외교 국방 안보는 정쟁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인천에서 자기 지역구가 있는 곳이죠. 당원 지지자들과 만나서 소통 행보에 나서는데 그 예비 경선 때는 공개 행보를 좀 자제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언론 인터뷰가 많이 잡혀 있고요. 이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당 혁신 비전을 강조하고 있고 강훈식 의원은 대구에서 기자간담회 또 기초의원 간담회 또 청년 당원들과 만나면서 당심 공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당권 레이스 초반인데 이재명 의원, 박용진 의원이 발언을 놓고 좀 맞붙는 양상으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네, 좀 그 이재명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이 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앞서 30일에 그 이재명 의원이 경북 안동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이 당의 의원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좀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잠깐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당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한 칸을 만든 다음에 오늘의 가장 많이 비난받은 국회의원 땡땡땡.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의원의 주장 취지는 당에 이제 의사 표현을 할 통로가 없으니까 의원들 번호를 알아내서 뭐 지지자들이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자를 하고 하니까 아예 당내 공식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앞서도 보셨다시피 오늘의 뭐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가장 많은 항의 문자를 받은 의원을 뽑겠다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신과 반대 의견을 내놓는 소신에 대해서 이걸 숫자로 좀 겁박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이런 소통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또 의원 욕하는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앞서서도 이제 뭐 저소득 저학력층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 그리고 이게 언론 탓이다라는 발언을 이재명 의원이 하면서 이게 또 좀 논란이 됐었는데 박용진 의원은 앞서서도 이 이재명 의원이 발언이 선민의식 또 뭐 빈자를 향한 혐오 발언 남 탓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반 이재명을 강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선명성,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7그룹 주자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후보 단일화 문제도 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 어차피 뭐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어대명 기류를 좀 바꿀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박용진, 강훈식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면 좀 바람이 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첫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8월 3일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전 경쟁이 중요하지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에도 나왔었고 인지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빨리 단일화를 하자 이런 주장이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비전, 가치를 알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30일 저녁에 두 사람이 만나서 단일화를 논의를 했고 원칙적으로는 합의는 했지만 아직 그 시기 방식을 두고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태풍 송다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맑은 날 대비 빗길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버스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짐을 든 승객들이 차례로 줄지어 버스에서 내립니다. 다른 화물차들은 운전 성문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거나 아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남사 졸음쉼터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5톤 화물차가 3차로를 가다가 뒷길에 미끄러지면서 왼쪽으로 갔다가 각대 쪽으로 미끄러져 나갔어요. 이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김모 씨와 다른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에서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다가 오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여 분간 일대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나 부산 대남 지하차도 인근에서도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의 맑은 날 대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142명에 달하고 연평균 치사율도 10% 넘게 증가하고 있다며 장마철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폭우로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캠핑장을 오가는 다리가 강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휩쓸리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캠핑장의 유일한 통로인 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100명 가까운 이용객이 고립됐습니다. 캠핑장 관계자는 빗줄기가 약해진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다리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엔 서울 천연동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사고로 140여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정전 50분 만인 오전 11시쯤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5월 개장 이후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춘천 레고랜드에 정부 합동 점검반이 투입돼 시설 현장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개장한 레고랜드는 전기적 문제 등으로 최근까지 최소 6차례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발생했으며 춘천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이나 시설 운영 중단, 철거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한 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9호선 여의도역을 거쳐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번 시위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지하철 5호선 상하행선이 모두 1시간 가까이 지연되면서 출근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정미면 32번 국도에서 70대 남성 A씨가 1톤 트럭과 중앙 분리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나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트럭을 세우고 잠시 내려 적재함을 살펴보는 사이 트럭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군 검사가 이에 불복을 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가 마땅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부실 수사 의혹을 포함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던 고 이해람 공군 중사의 극단적 선택은 부실한 초동수사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군 당국 조사 결과 당시 성추행 사건을 맡았던 군검사 A 중위는 이 중사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는 것 말고는 참고인 조사 등 다른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는 4가지 비위 사실을 인정해 A 중위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A 중위가 지난해 4월 사건을 넘겨받고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휴가나 출장을 이유로 조사를 계속 미룬 걸 직무 태만으로 봤습니다. 또 직속 상사가 이 중사 남편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걸 파악하고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고 구속 수사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A 중위는 처분 수위가 지나치다며 소송까지 냈는데 법원도 징계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 사회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빠른 구속으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중위가 부대의 안 유일한 군 검사로서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조사를 늦췄고 결국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 중위를 포함해 부실 초동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 담당자나 지휘부는 없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특검은 부실 수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공군 본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1차 수사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은 아직 부르지 못한 거로 알려져 수사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수사 기한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특검팀은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장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소환 조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 만큼 기한 연장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특검이 기존 수사를 뛰어넘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예정대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행안부는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을 공식적으로 법률을 통해 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졸속이라는 반발은 여전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국 내 3개과가 설치를 했는데 16명 가운데 12명, 75%를 경찰로 채웠습니다. 국장의 비경찰대 출신을 임명한 행안부는 경찰 갈라치기 논란을 의식한 듯 과장급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섞었습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총경을 보임했습니다. 업무 수요가 많아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때도 80% 이상을 경찰 출신으로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국 청사는 경찰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 서울청사에 입주했습니다. 법률에 따른 경찰 통제가 가능해진다. 행안부가 밝힌 경찰국 출범의 의미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찰국 출범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특히 야권에선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법률 검토에까지 착수했습니다. 특히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시행령 변경의 입법 예고를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것, 또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지 않은 것, 내용에 불문하고 절차적인 정당성, 절차적 위법성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신설을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출범하게 된 경찰국이 졸속 논란을 불식시키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2년 새 2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도입된 지 8년째인데 서울시 최고 정책으로 꼽힐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근처 정류장에는 자전거가 없거나 기껏 찾은 자전거가 고장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강민경 기자가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서울 시민 3명 가운데 1명이 이용하는 따릉이. 이제 도로에서도 한강공원에서도 따릉이를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1,000원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대여하고 반납하는 장소에도 제약이 없다 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따릉이를 애용하는 시민들은 최근 불편함이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결하다 보면은 무선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안장이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아니면 브레이크가 조금 헐거워서 꽉 잘 안 잡힌다거나. 문제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 YTN 취재진이 출근 시간에 맞춰 서울 여의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페달이 부서져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바퀴 보호구, 벨이 손상된 따릉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특정 지역에만 몰리는 따릉이 배치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 지나지도 않았지만 회사 밀집 지역인 이 대여소엔 자전거가 80대 넘게 모여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선 따릉이가 한 대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근 정류장에 찾아가 봤더니 배터리가 다 돼 탈 수 없는 따릉이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특히 퇴근할 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따릉이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게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수요는 계속 늘어났는데 공급은 멈춰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작년 기준 따릉이 회원수는 330만 명, 2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용 건수도 비슷하게 늘어났고 수입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2년 전과 지금 모두 320억 원대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릉이 정비와 배송 건수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울시는 운영 비용이 들어서 지난해에만 적자가 100억 원대를 넘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공유 자전거는 노후화 속도가 빨라서 정비 시기를 놓치면 아예 새로 사야 하는데도 정비나 배송 관련 예산 역시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대에 80만 원대인 구매 비용이 커지면서 오히려 적자는 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따릉이의 공적 성격을 생각해 교통복지 차원에서라도 예산과 인프라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을 기존의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구, 인천, 경기 북부 등 7개 시도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 보도를 설치한 뒤 석 달 동안 시인성과 효과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확대됐는데 금리 인상 부담으로 거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후가가 13억 원대에 형성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제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해 기존의 4억이 아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의 상한이 지역이나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집값의 80%, 한도 6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제안으로 내 집 마련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감도 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효과는 작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높은 금리 때문에 여전히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수세로 들어오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매수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앞서 지난달부터 시행된 3단계 DSR 규제로 은행의 대출 문턱은 이미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데 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처음 집을 사면서 최대치인 6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연봉이 최소 9천만 원은 돼야 가능한 겁니다. DSR 규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의 변화가 미미할 수 있겠고요. 거시경제 변수가 매수 심리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위기여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LTV뿐 아니라 DSR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청년층을 위한 배려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세계 도시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창 부지에 이어 종로에 낙후된 세운지구도 초고층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도와 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싱가포르의 관광 명소인 마리나베이에 있는 마리나원, 주거와 관광, 국제 업무 등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초고밀 복합개발 단지입니다. 4동 가운데 2동은 주거시설, 나머지 2동은 상업시설입니다. 단지 중앙에는 350종의 다양한 식물을 심어 공원처럼 꾸몄습니다. 용적률은 1300%에 이릅니다. 싱가포르는 마리나원의 계획 단계부터 땅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토지 이용 규제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한 것입니다. 오피스나 호텔, 상업시설만 이렇게 덜렁하는 것보다는 주거랑 이런 서비스 아파트 이런 시설을 믹스를 함으로써 도심 공동화 현상 같은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마리나베이 샌즈도 화이트 사이트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마리나 원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용산 정비창 부지에 이어 서울 구도심에 낙후된 세운지구도 용도와 용적률 제한 없이 유연하게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사이트 제도의 장점을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용산이라든가 또 세운상가라든가 하는 곳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 시장은 또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최근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젊은 층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갭 투자로 집을 산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이 세입자가 없다는 가짜 증빙 서류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사들인 주택을 담보로 여윳돈을 마련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비슷한 가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부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관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을 체포합니다. 몇 시간 뒤 같은 사무실에서 또 다른 남성도 경찰관 고지를 받고 연행됩니다. 무슨 이름이 사기대출
해는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지난 6월 30대 A씨와 20대 B씨가 공문서를 위조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각각 1억 1천만 원과 4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세입자가 있으면 최우선 변제권 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유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를 거짓으로 꾸민 겁니다. 세입자가 있으면은 대출을 나가기가 어렵죠.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경매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원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적은 투자금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뒤 급전이 필요한 갭 투자자에게 여윳돈을 마련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을 모의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브로커가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위조 문서도 직접 만들어준 뒤 대가로 대출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받은 거에 수수료 50% 챙겨가고 저는 60% 줬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이랑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하지만 두 사람이 체포됐을 당시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문제의 텔레그램 방은 이미 모두 사라진 상황. 경찰이 운영자를 파악한 결과 휴대전화와 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 통장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 대출을 시도한 사람만 수십 명에 달한다는 진술을 토대로 브로커와 추가 가담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는 3일 수요일을 전후해 타이완 방문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연합보는 펠로시 의장의 공식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내외 많은 언론 보도와 소식통들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추진에 강경 대응을 경고했던 중국이 내일부터 닷새 동안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남중국해 4개 해역과 그 접속 수역에서 2일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군사훈련을 할 거라며 선박들이 해당 해역에 진입하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싱가포르 방문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순방 일정에 들어간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 방문 여부에 대해서 함구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훈련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완치 사흘 만에 다시 재확진된 것을 계기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의혹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상태가 좋다며 트위터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Tested positive this morning. Going to be working from home for the next couple of days, and feeling fine.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대통령 건강 관련 메모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좋은 상태이지만 양성 재발을 감안해서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엄격히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에 확진된 뒤 격리 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인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뒤 27일 음성 판정을 받아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가 사흘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Just tested negative for COVID-19 after isolating for 5 days. 이같이 환한 웃음을 보이며 건재를 과시하다가 재확진된 것을 계기로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관련한 리바운드, 즉 치료 후 재발에 대한 미 언론의 다양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의학계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팍스로비드 치료 환자의 재발 사례가 약 10%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발표된 팍스로비드 치료 연구 논문에선 5%가 30일 이내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특히 코로나 변이 BA.5 유행 상황에서는 재발 비율이 20에서 40%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중심으로 남성 간의 사랑을 그린 보이즈 러브, 이른바 BL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넘어 영화, 시트콤, 관찰 예능까지 등장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성소수자 콘텐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 우리. 웹툰과 웹소설 등 숨어서 보던 보이즈 러브, BL 콘텐츠를 세상 밖으로 불러낸 건 OTT 드라마 시멘틱 에러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두 남학생의 로맨스 이야기로 OTT 플랫폼 왓챠에서 8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영화로 개봉을 앞두고 있고 주인공인 두 배우는 국내 첫 OTT 시상식에서 인기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흥행 속에 우리나라 첫 BL 시트콤도 등장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썸인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동성애, 양성애 등 실제 성소수자의 연애를 보여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 물밑 장르로 여겨졌던 BL 콘텐츠가 OTT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르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OTT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BL 콘텐츠가 이제는 어떤 특정 가치관의 세계관이 아니고 다양한 콘텐츠의 하나로 수용하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통적 가치관에 반한다며 불편하고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특히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L 콘텐츠가 자칫 선정성이나 상업적 이익만 좇는 걸 경계함과 동시에 틀림이 아닌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두 태풍이 소멸한 뒤 남긴 수증기의 여파로 현재 제주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 등 내륙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밤 사이에는 비구름이 다시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최고 10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지리산과 제주 산간에 최고 7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서부 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1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